참여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송국을 가장 황희진입니다. 저는 아까 가장 선생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다시피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계시고 공간경제 센터장으로 가장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로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맨 밑에 접근하는데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또 남들이 싫어할까봐 질문 못하고 그러시는 거 있으시면 혹시 저쪽으로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거 물어보시더라도 불러서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와 인기라고 좀 시작했습니다. 기회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준비하시면 할 텐데 8시 반까지 제가 강의를 마쳐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초이스겠죠? 그 노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언제 했었나 이 장소에서 2016년도에 했었더라고요. 그 촉탁이 자격증이 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이후에는 교육들이 별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들 따시고 나서 그거 하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보통 진료를 하시는 게 아니고 기부료 제도라고 하는데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2008년도에 도입을 해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배경에는 옛날 시기에는 정말 여성단체에서 깜짝 놀라는 단어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돌봄의 주체였던 며느리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라는 멘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말씀 확 나갑니다. 여성단체도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가 됐는데 평균수명도 연장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수단율도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를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나 어떤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사회적 책무, 국가적 책무를 받아들여서 장기 요양보험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2008년 7월에 이제 시작이 됐고 공공공단에서 이제 시행을 했고 여기 의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 되면서 제5의 사회보험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들 보시면 이제 보통은 이제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들 이제 여러 가지 요양이라든지 사회보험들이 해주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한다라는 성격이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뭐 조세적으로 할 거냐, 사회보험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정노동하고 조세를 합쳐서 사회보험 제도 성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들도 맨날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아마 부모님들 때문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요거 관련해서 이제 소견서 써달라고 환자들이 보통 요청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심사 업무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양원의 촉탁의사 요새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촉탁의사에서 계약의사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65세가 안 됐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구비해야 되는 서류에 이제 실질적인 서류는 밑에서 보시면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그다음에 의사 소견서, 그다음에 본인 및 대리인 확인 서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기요양 판정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15명 정도 위원이 되어 있고요. 뭐 인천에서도 이제 건보공단이 있는 데들마다 지사 있는 데들마다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 이제 안타까운 게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이건 등판정위원회라고 해서 그래서 등판위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한 15명 정도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 의사가 제일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의사가 제일 좋습니다.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4명까지 있는 이제 지역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하고 보통은 2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2명도 못 채워서 1명밖에 없는 동네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아마 요청들이 보통은 구의사 회장님께서 아마 해봐줄 수 없냐라고 요청들을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기회가 되면 많이들 참여하셔서 정말 엉뚱한 얘기들이 좀 논의될 때도 있거든요. 이거 의사면은 뻔한 얘기인데 거기에 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중심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으로서 의사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잘리고 비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얘기를 드리면 그 15명이었는데 의사는 2명이었고 한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들이 주로 많고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이 있고 또 이제 그 건보공단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런 업무를 주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2주에 한 번씩 했었는데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를 사전에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리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할 거냐 불인정을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다 일치하면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분은 인정하자 그러면 부분은 인정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회의에 붙여져서 거기서부터 이제 토론을 하고 표결에 붙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은 돌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거의는 한 두 분야밖에 없거든요. 의사 아니면 한의사 정도 얘기하는데 여기도 뭐 나왔지만 전체 회의 중에 3.8%밖에 못 나가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대부분은 이렇게 한의사들은 이제 좀 잘 출석들을 해서 의견들을 많이 기준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험을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등급은 이제 1, 2, 3, 4, 5는 일꾼 지원 등급이라 그래서 치매한테만 조금 더 후하게 이제 등급을 주는데 1, 2등급이 요양원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3등급 중에서 가족들이 절대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국고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사실은 다들 이제 장기 요양하면 요양원만 생각을 하시는데 재가급여라 그래서 집에서 돌보는 거에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갔을 때 너네 수고한다라 그래서 급여를 이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방문 요양도 있고 방문 보호도 있고 방문 간호도 있고 주야간 보호도 있고 단기 보호도 있고 이제 복지형 보호를 이제 빌려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급여들이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요양원 가는 거는 이제 시설 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계속 가족들만 이제 돌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 요양비라는 것들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양을 이제 제공을 하고 나서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 2등급이신 분들, 1부 3등급이신 분들이 가는 곳이 이제 고인들의 이제 장기 요양 시설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양원이고 요양병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는 거고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가 개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우이촌이면 어떡하냐라는 처음에 초창기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촉탁 의사라는 의사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촉탁 의사라고 했었는데 2019년도에 요거를 계약 의사라고 용어를 변경했고요. 용어 변경 외에는 아무런 제도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들을 보시면 의사협회라든지 한의사협회라든지 치과의사협회에서 지역의사회에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을 이제 시설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의사들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 추천한 의사가 계약을 1년간 한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은 월 2회 이상 진찰을 이제 실시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핵심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셔야 될 것들이 이제 노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이제 권고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지시라든지 투약 처방을 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냥 안 보내고 그냥 있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빨리 전원 보내라고 권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가서 진료를 했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처음에 만나는 그 요양원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서 기록지로 이렇게 남기는 것이 있는데요. 뭐 레전트 때 인턴 때 하셨던 그냥 어드미션 노트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 요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비용을 지급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 떼어먹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좀 하시면 좋은데 아직도 요양원에서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구하지 못해서 몇몇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데 지역마다 보통 한 200명 정도 바라라고 좀 정해져 있는데
수밖에 없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덜 이렇게 세밀하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물론 이게 크게 돈이 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보람적인 측면을 아마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서 뭐 1시간, 2시간 뺏기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도 저희 병원에 이제 성모 요양원이라고 해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 이제 한 50분 정도 계셔서 그분들 한 달에 2번 이제 가서 봐드리고 하는데, 쭉 한번 보는데 약 30분? 1시간까지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이후에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호스피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갈 거냐, 이제 말기 암에 대해서 이제 호스피스에 갈 거냐 말고는 또 뭐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그걸 최대한 늦게 가보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앞서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든 헬스케어를 잘해서 그걸 안 생기게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해법이 제가 말씀드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어원은 중세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나 여행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병원이라고 얘기하는 호스피탈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1965년도에 갈바리 의료원이라는 데서 처음 이제 호스피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호스피스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명칭에 대해서 이제 정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완화 의료라는 또 개념도 있고 호스피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거의 관계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완화 의료는 완치가 불가능한 시기 환자들의 증상 완화와 그리고 결국 효과를 제공하는 의료를 의미합니다. 호스피스는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넓은데요. 일단 둘 다 나오지만 이제 가정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많으시겠지만 포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전인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이 또 가정의학하고는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적 개념을 이렇습니다. 호스피스가 완화의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암을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대부분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죠. 아주 처음부터 말기암으로 밝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리커를 했다든지 더 이상 이제 반응이 없다든지 그래서 진행기 암으로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화 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말기암이라고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증상 완화에 조금 더 많이 초점을 두고서 호스피스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의료는 이 임종과 동시에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스피스에서는 이제 사별 관리라고 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기존 의료하고는 좀 다른 점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 연례보고서라고 해서 이건 뭐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검색 같은 거 좀 해보시면 다들 PDF라고 80몇 페이지짜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완화 의료에 대해서 가장 최신적으로 잘 정리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된 문제, 직면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통증이 사실 제일 어렵죠. 말기암 환자들 다들 힘들어하시는 게 통증 때문에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다고 굳이 힘드실 건 없는데, 만약에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통증이라든지 다른 신체적인, 심리적, 사회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들까지 조기에 진단하고 적정한 평가하고 치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완화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적어놨는데 좀 다 읽어보시면 아실만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통증과 여러 디스트레스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스트레스는 들어보셨을 텐데 디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디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심리적 고통이 함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악순환의 사이클,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떻게 끊어줄 거냐가 되겠고요. 요거의 반대말은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긴장은 똑같긴 한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냐, 이게 괴로운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를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완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요 법도 사실은 제정되기까지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락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하는 게 맞냐서 예전에 뭐 보람의 병원 사건이라든지 김할머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자기 결정권을 조금 더 강조하자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법이 이제 2000년 계속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통도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기 4번부터 쫙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저는 꼭 이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두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 돌봐주기 싫으니까 그런다는 뭐 가족들이 뭐 힘드니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질환의 범위 조금 더 넓죠. 주로는 이제 암 환자가 아주 주로니까요. 이 환자들이 자기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위험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양의료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다 이제 DNR 받으실 때 설명했던 것들, 심폐소생술, 혈액수석, 항암용지역, 인공호흡기 착용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령으로 몇 가지 좀 더 적용해놨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 질환도 처음에 이제 암 얘기만 했었는데 그 외에도 에이즈라든지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만성장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 보건복지용으로 계속 질환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행위 이외에도 이제 치매생명 기술이라든지 수혈, 혈압 상승제, 그다음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요거 왜 그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담당 의사가 판단을 해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개정되면서 추가되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는 만성호흡 부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 경우 천식도 있고요, 만성질환도 있고, 집회증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금 더 계속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질환에 대해서 더 좋아질 부분들이 분명히 하면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맞냐 틀리냐에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타이완 같은 데서는 치매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걸 치매를 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몇몇 입법하시는 분들이 이제 넣으려고 하는 거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칫 적극적인 치료에 뭐랄까 포기를 강요하는 쪽으로도 자칫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합의랄까요? 같은 사회적 어떤 현상을 써보면 어그리먼트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완화를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하냐면 이제 평가를 상당히 길게 합니다.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평가를 하고 어떻게 돌봐드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세운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해서 보호자와 환자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암성 통증의 관리만 해도 사실은 1시간 강의라도 모질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통증 이제 완화와 실제적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사실 꼭 암이 아닌데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질환들 다들 숨차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여기저기 뭐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애쓰는 그런 분야가 이제 호스피스 완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법들을 같이 합니다. 사실 그 요법 의사들이 봤을 때 그거 뭐 효과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폐진을 아무리 길게 돌아도 30분 돌아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도 무게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원예 요법도 있고 기술 요법도 있고 음악 요법도 있고 노래를 누가 같이 불러준다든지 이런 것로 인해서 실제로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데도 덜 느끼게 되거든요. 똑같은 이제 우울한 감정이 있어도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논문들에서 다 증명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별가족도 돌보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질환을 여지껏 우리가 배워왔던 질환에서 환자에만 꼽는 가족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인종이 다가왔을 때 인종 후에 어떻게 할지, 인종 때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처음 누군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의사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팀이 있습니다. 여러 팀이 이제 이루어져서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주약은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돌봄 행사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들에서 보통 하는 경우는 종교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돌봄 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암이라는 걸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내 의료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엄마 아빠가 뭔가 말기 암으로 해서 저희를 이용하기 전에는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들도 하고 있고 지역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환자들 보내거나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이런 건 사실 이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가정형 호스피스라는 것도 있고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충 8시 30분 될 것 같습니다. 입원형 호스피스라는 건 선생님들 다 아시는 그냥 입원을 했을 때 호스피스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호스피스가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대상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질환들이 들어가는데 입원형 호스피스는 아직까지 말기 암 환자만 대상으로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말기 진단을 받으면 담당 의사가 호스피스에 의뢰를 하게 되고 팀에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표들은 여러 가지 표들이 있습니다. 각각 기관들마다 만들어 놓는데 가장 심플하게는 의사, 사회복지사, 자문의사, 소비자, 간호사 5명으로 설명하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았는데 대상자라는 표현보다는 말기암자와 가족이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 그림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이제 성직자라는 것을 어디서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만드는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호스피스에 이제 완화로 도움이라는 제도를 2017년에 바가 있고요. 이 완화로 도움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보조 활동 인력이라는 거죠. 도움이라는 말이 갖다 도우기가 떠오른다는 해서 보조 활동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요양보호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호스피스 완화로 학회에서 개최하는 교육을 하고 나서 취득한 사람들이 호스피스 완화로 보조 활동 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라에서 간병이 비슷한 걸 대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1대1 간병이 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4대1, 5대1 정도 간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환자를 잘 돌봐주는 것도 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가족들의 어떤 벌든, 부담, 내지는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형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입원형은 호스피스 전문기관 전국에 이렇게 많이들 있습니다. 인천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고요. 가정형 호스피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대상 질환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암 외의 질환들에 대해서도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그냥 일반 간호사는 아니고 호스피스 관련해서 하고 보통 이제 석사를 취득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해서 하고 있고 필요할 때 의사가 또 방문하고 사회복지사도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사실 돌볼 때 가장 보통은 이제 말기 암 환자 기준에 있을 때 베드리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청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에어매트리스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주야간 전화 상담이 된다는 것이 아무래도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어떤 걱정을 많이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밤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주간에는 이제 전담 간호사가 하고 밤에는 이제 병동에 이제 차진 열수가 받아가지고 필요하게 되면 이제 오시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환자들이 집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집에 있고 싶어합니다. 병원에 오래 스테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집에 있다가 피치 못할 때만 병원에 올 수 있게 하루라도 좀 더 집에서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가정형 호스피스는 인천에서는 이제 성모병원하고 저희 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거 개념이 조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서 사실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간호하고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대상인이 호스피스 환자라는 거고 약 두 개 간의 어떤 비교를 해보라는 거의 차이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문형 호스피스라는 거는 이제 실제 지금 암을 진단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호스피스 팀하고 같이 투어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원 자체는 이제 원래 암을 보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진단들 개선이라든지 호스피스에서 이제 접근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여기 호스피스에 의뢰가 된다 그래서 말기 질환 담당 의료 중에 진료를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는 이어가는
이런 상태에서 잠룡 호스피스 팀이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달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좋아지는 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호전되었을 때 가정용 호스피스를 연결해서 집에서도 또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병원도 있고 국제동물원 인천동물원 인하대학병원에서 잠룡 호스피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겁니다. 암 말고 다른 질환도 있지만 이제 암은 입원형, 가정형, 잠룡이 다 가능하고요. 암 이외의 질환들은 가정형하고 안 되면 잠룡 두 가지는 가능하다는 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